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천문학혁명 두 번째 시간 브라해와 케플러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나도 급격하게 갑자기 끝냈죠. 네. 그 대신 이번 시간에 아주 유용하고 짧고 되게 잘 농축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먼저 다룰 인물은 티코 브라해입니다. 티코 브라해는 보통 그 케플러의 스승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브라해의 성과만으로도 되게 큰 발견을 해냈고, 그리고 그 발견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는 브라해도 같이 기억을 해주자고요. 자, 우선 브라해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겁니다. 초신성의 발견. 자, 초신성은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통합과학 때 이미 배웠죠. 자, 초신성, 이른바 슈퍼노바라고 하는 이 현상은 사실 그 이름 그대로 새로운 별, 아주 큰 새로운 별,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태양이 몇십 배 되는 그런 큰 별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수축하다가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고, 자, 그런 폭발을 하는 그 현상, 폭발하는 그 현상에서 엄청나게 큰 빛이 쏟아져 나올 때 여기서 마치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지구에서 관측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배웠으니까. 자, 물론 그 누구도 이 티코 브라해도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새로운 초신성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초신성을 발견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새롭게 탄생하는 별이다. 자, 이러한 발견은 사실 비단 브라해가 처음 발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이 초신성의 발견을 기록한 문헌이 남아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티코 브라해의 초신성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초신성이 발견이 딱 됐는데, 자, 여기 보이는 바로 요거. 이게 이제 좀 잘렸는데 미안해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어디지? 그 별의 지도를 그려놓은 그 티코 브라해의 작업한 결과물이에요. 자, 거기 봅니까 갑자기 번쩍하고 빛이 크게 발생하는 별 하나를 여기다 그려놨죠.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브라해가 발견한 초신성입니다. 자, 이 초신성 발견하고 와, 다른 별에 비해서 엄청나게 밝음이 되니까 크게 그려놨어요, 별빛을. 네. 자, 근데 이게 그럼 왜 브라해의 초신성 발견은 왜 특별한 그 의미를 갖느냐?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자, 브라해가 이 초신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측을 했어요. 수개월 동안. 초신성 폭발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만 그 기간이 되게 길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관측을 했는데, 자, 이 초신성의 특이점은 바로 일주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주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주시차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자, 이거는 연주시차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연주시차는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이에요. 자, 별빛이 내가 태양의 이 위치에 있을 때랑 위 위치에 있을 때랑 아래 위치에 있을 때 두 개 별빛이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별이 이렇게 있으면, 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별빛이 내가 만약 이 지구가 이 위쪽에 위치해 있을 때 별빛을 바라본다면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천구상에서. 자, 그런데 내가 지구가 이 아래쪽에 있다면 천구상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물론 예전에 이제 천동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주시차는 뭐냐? 자,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사실 여기 옛날에 태양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긴 했어요. 어쨌든 자, 여기에 여기 지구가 있으면 여기랑 여기, 네, 여기서 이렇게 위치가 다르면 지구의 위치가 다르면,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그 별을 바라보게 된다면, 별이나 다른 태양의 그 어떤 천체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지구 내에서도 지구가 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위치가 다르게 인지가 되겠죠. 이 위치에 따라서. 왜냐면 내가 지구의 정 가운데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 자, 이거를 우리가 일주시차라고 해요. 하루 동안 달라지는 그 위치가. 자, 그런데 자, 이 일주시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일주시차는 가까운 곳에서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지구의 반지름 기껏해봐야 얼마나 되냐면 지구 요게 10,000km가 좀 넘어요. 13,000km. 지구 지름이. 그럼 그 정도니까 사실 이 태양계, 일반적으로 태양계 내라고 알려진 이곳에 있는 행성에서 일주시차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일주시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아, 이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다. 이 태양계 내가 아니라 어디? 이른바 천상계, 완전 천상계, 신이 사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어디? 네, 이 천구 바깥쪽. 실제 별들이, 이 초신성은 다른 별과 같이 그 천상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불변하고 가장 완벽하고 조화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천국이죠. 그 천국, 그 천상계에 위치한 곳에서 이 초신성이 등장했다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초신성에 이거는 이제 천국 위치에 있다, 천상계 위치에 있다, 천상계, 천국. 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는 그 완벽하고 조화로운 그 천상계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조화로운 곳이고 완벽한 곳이라 더 이상 뭐가 불변의 진리가 있는 곳, 그곳에 새로운 게 등장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신성의 발견과, 근데 초신성이 그냥 발견했다는 게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저 멀리에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그 혁명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천상계,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지동설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존 우주관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천상계, 완벽한 조화의 천상계에 이런 새로운 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자, 이런 관측을 이제 해내니까 이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모셔가려고 했어. 막 모셔가서 어디서 또 모셔갔냐면, 이제 덴마크의 프레데리크 2세가 이제 모셔와가지고선,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정말 네 발견 다 지원해줄게. 자, 그래서 자, 거기에 이제 우라니보르라는 그 천문 관측 센터를 지어줘요. 천문 관측소. 자, 그걸 이제 아예 섬 하나를 빌려가지고 다른 방에 안 받게 섬 하나를 빌려서 거기다 엄청나게 큰 그 천문 관측소를 지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그 계속 관측하면서 이제 새로운 것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혜성입니다. 자, 혜성을 관측하는데, 자, 혜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양의 문헌에도 있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천체잖아요. 근데 이거의 발견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얘도 역시 어떻다? 얘도 역시 일주시차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일주시차가 없다라는 거는, 자, 일주시차가 없어요 라는 것도 저 멀리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달보다 위에, 자, 태양보다 위에, 달보다 위에. 자, 요렇게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가까이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변화가 있다 라는 거는 역시 천상계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혜성은 어떻게 이제 또 하냐면, 이렇게 뭐 있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돼요. 즉, 궤도가 완전 등속원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관측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등속원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등속원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 그 나타내주는 사례니까, 이 얘기를 들은 누구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은 이제 다른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주관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난번 코페르니쿠스부터 그 브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의 흠집을 쾅쾅쾅 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타코 브라에는 정말 지금 이 천문 관측소를 따로 받아가지고서 관측만 할 정도로 관측의 대가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자, 바로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체계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지구 자전설관이나 아니면 이제 지구가 실제 움직일 때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이 반론에 사로잡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좀 특이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는 정제해 있다. 자기 관측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다른 행성들이 태양 도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다른 행성들이 태양 도는 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 자,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도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태양은 누굴 돈다? 자, 이 태양 주변으로 다른 행성들이 돌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측을 통해서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돌긴 돌아. 근데 그게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만약에 그 티코 브라이가 만약에 이제 연주 시차까지 관측을 했어. 아까 얘기한 연주 시차를 관측을 못했는데, 이 별빛들, 이런 다양한 별빛들 관측을 통해서 발견한 이 별들의 연주 시차를 관측할 수 있었다면, 연주 시차를 계산해낼 수 있었다면, 그랬으면 아마 이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을 완벽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별들이 실제로 별들에서 연주 시차를 이제 계산해내지는 못해요. 연주 시차를 0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브라이어는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지구 중심설, 그리고 그 지구 중심설을 약간 보완한 형태의 그 우주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얘는 이제 관측의 대가여서 어마어마한 관측 자료를 남겼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많은 관측 자료는 훗날 누구로 이어져요? 케플러의 케플러 법칙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측 자료가 정말 좋았고 정말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말 지동설을 완벽하게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발견해낼, 그러니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관측 자료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역시 티코 브라에도 프톨레마이오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관측의 이론 의존성에 굴하지 않고 정말 본 그대로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인 케플러에게 자신의 엄청나게 정확한 관측 자료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브라이가 자신의 이론들을 완벽하게 정립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관측 자료를 남기고 안타깝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음모론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어쨌든 이 관측 자료는 갑작스러운 사망이요. 관측 자료는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케플러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케플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